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제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잠시 휴식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새로 오신 김지혜 씨가 사연을 전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얼른 회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우튜브에서 인사드리게 된 김지혜라고 합니다. 은지 씨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테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사연 전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망했어. 이제 다 끝이야. 저는 더 이상 못해요.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안엉클어진 머리에 한 여직원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보더니 한 남성이 겨우 뚱하며 말하기를 그럼 좀 쉬고 하시죠. 쉬고 하자고요. 벌어 화를 내는 여직원. 그런데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사무실에서 단둘이 밤을 지새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클레어입니다. 제 나이는 30대 초반.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고 싶지 않은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에요. 줄 사람들은 저를 시간과 효율성의 화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론 저도 알아요. 이건 칭찬이라기보다는 핀잔에 가깝다는 것을요. 뭐 어쨌든 저는 제 스스로가 자랑스럽답니다. 완벽주의자이자 일중독자인 제 자신이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일하는 팀은 늘 빡빡한 일정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마감 전날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정리된 보고서, 철저한 시간 관리가 없으면 잠도 안 오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제 팀에 얼마 전 새로운 팀원이 합류하면서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이름은 하도윤. 한국에서 온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잘 알죠. 요새 미국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튼 처음 글을 본 순간 뭐랄까, 분위기부터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첫 출근날 회의실에 들어와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부터가 그랬죠. 심지어 지각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니, 이 치열하고 살벌한 회사에서 웬 해맑은 인사란 말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거 뭔가 시작부터 문제가 많겠는데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부디 제 팀만은 아니길 바랐지만 역시나 언제나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죠. 그는 떡하니 저희 팀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그가 그날 사실은 지각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는 HR팀에 들려서 그 팀에 생긴 문제를 뭔가 해결해주고 왔다더라고요. 뭘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팀에서나 문제없이 잘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저는 다시금 그 요주의 인물, 한국인 하도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쪽으로 말고요. 아주 살벌한 쪽으로 말이죠.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도 그가 특히 업무 시간 중에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전화를 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저 여유롭게 걸어 나간다는 느낌이랄까요. 때로는 빈손으로, 때로는 뭔가를 들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바쁜 우리 팀에서 도대체 저런 여유로움이 뭐냐고요. 제 신경은 오직 그 생각으로만 잔뜩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였죠. 뭐지? 저 사람 일은 안 하는 건가 하는 생각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와중에 더 이상한 건 우리 팀원들이었어요. 하도윤 커피타임. 오늘은 나랑 마셔요, 도윤 씨. 아니, 다들 미친 건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줄줄이 그와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거냐고요. 저는 줄줄이 소시지처럼 자꾸만 그가 일어날 때마다
따라 나가는 팀원들 때문에 화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회의 시간을 제시한 의견도 그저 평범해 보였고 특별히 바쁜 모습도 보이지 않던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따르는 거냐고요. 심지어 우리 팀원들은 원래 사이가 안 좋기로도 유명하다고요. 실적 다툼 때문에 말이죠. 저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에 이르렀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하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을 지경이었죠. 견디다 못해 저는 어느 날 도윤을 붙잡고 물었어요. 도대체 커피타임에 뭘 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느냐고 말이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요.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좀 당황했을 겁니다. 이건 제 스킬 중 하나거든요. 불편해서 보통 잘 못할 법한 말이나 질문을 날카롭게 캐치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비밀 레시피가 있거든요. 클레어도 한 잔 드릴까요? 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비밀 레시피 같은 소리 안에 잠깐 이 사람 혹시 마약상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에 그에게 그래, 어디 한번 그 잘난 커피를 내려보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그가 혹시라도 제 커피에 약을 타지는 않나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커피를 내리는 게 좀 이상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라인더에서 커피를 내리지 않고 웬 스틱을 가져오더군요. 그리고는 잠시 후 빵 색깔이 나는 라떼를 들이미는데 저는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그 커피를 받아들었죠. 그런데 도윤이 건네준 그 커피, 저는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깜짝 놀라 눈이 휘동그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이게 뭐죠? 너무 달콤하고 고소한데? 라고 말했죠. 그는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이게 바로 한국식 맥심이라고요. 맥심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의 절 보며 도윤은 이게 바로 자신의 영업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커피 믹스 파우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여기에 뭘 넣은 거냐고 물어봤지만 그는 웃으며 제 손에 그 믹스 스틱을 몇 개 쥐어줄 뿐이었어요. 맥심? 커피 믹스? 이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달고 부드러워서 이걸로 카페인 충전이 되겠어? 싶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결국 그 커피를 다 마셨고 아마존에서 심지어 제품명을 검색해 더 주문까지 하고야 말았답니다. 왜 팀원들이 그를 따라 나갔는지 조금은 알겠더군요. 하지만 그 커피의 맛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도윤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철용성처럼 굳건했습니다. 그 여유만만한 태도,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모습, 대체 언제 일을 하는 거냐고요. 이런 태도가 별로라는 건 여전한 거잖아요. 팀원들이야 도윤의 커피타임에 푹 빠져 있다고 하지만 전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죠. 저만큼은 그의 태도가 비효율적이고 불성실하다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도윤과의 첫 만남은 제게 불편하고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이 낙하산 같은 신입 대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유로운 한국인 동료가 제 삶과 일에 대한 모든 관점을 바꿔놓게 될 줄 말입니다. 이후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제 일상은 늘 그렇듯 바빠졌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은 늘 정신이 없고 모두가 각자의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새벽까지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제 일정표를 보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버텼어요. 이쯤 되면 제가 제 몸을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일이 제 주인 같았달까요? 하지만 그런 제 옆에는 여전히 악동이 하나 까불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하도윤이었죠. 하도윤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니, 평화로 없다 못해 여유롭기까지 했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근면나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고요. 하도윤은 마치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도 팀원들과 농담을 나누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절 보더니 해맑게 묻기까지 하더라고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냐고요. 저는 그런 그에게 투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저야 늘 일하느라 바쁜 건 당연하다고, 도윤 씨처럼 놀 시간은 없다고요. 네, 뭐 인정합니다. 약간의 비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걸 눈치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며 같이 일에 박차를 가하는데 그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제게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건강이 먼저니까요. 뭐라고 건강이 먼저니까요. 지금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는 거죠. 프로젝트가 코앞인데 천천히 하라니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긴 했지만 말다툼을 할 시간조차 아까워 저는 다시 키보드에 집중했어요. 이웃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늘 그랬듯 팀원들과 식당에 가기보다는 제 책상 위에서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먹으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걸 제 옆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하도윤이 뭔가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 정체는 바로 김밥. 알록달록한 김밥이 한 줄, 두 줄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이걸 직접 싸운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천연덕스럽게 이게 바로 한국식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딱 봐도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갈 것처럼 생겼는데 이 정갈하고 예쁜 김밥이 패스트푸드라고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어요. 이걸 싸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선 원래 다 금방 산다고요. 얼마나 걸렸다고 할 것도 없다고. 저는 믿을 수 없어 김밥을 둘러봤죠. 제 눈엔 그 김밥이 마치 1시간은 공들여 만든 예술 작품처럼 보였거든요. 도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신의 김밥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와 동료들을 보더니 말했어요. 김밥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나요. 팀원들은 하나씩 김밥을 집어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들 연신 칭찬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단무지는 달콤 짭조름하고 햄과 계란도 감칠 맛이 넘쳐났어요. 그 안에 양념한 야채를 넣었다고 하던데 그것까지 모두 느껴질 만큼 너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 바쁜 시기에 업무에 대한 긴장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김밥 파티나 벌이고 있는 팀원들, 정말 한심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김밥에 손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쩌겠어요. 딱 하루니까 제가 참는 거죠. 어찌됐든 뭐 팀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오후 결국 제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게 긴장감들 없이 일할 때부터 알아봤죠, 제가. 프로젝트 회의 중에 저는 팀원들이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다가 속이 터질 뻔했어요. 겉핥기식 분석뿐이고 핵심은 빠져 있었거든요. 결국 참고 있던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이게 준비된 거라고 생각해요. 핵심이 없잖아요. 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다들 고개를 숙였죠. 제가 제일 경력이 많다 보니 이 프로젝트의 보고는 결국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팀원들이 이렇게 안 따라주니 저로서는 답답할 따름인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속으로 역시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피로감과 동시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제일 일 잘하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하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그래프를 가리켰죠. 그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집어냈어요. 어떻게 자료를 수정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할지를 줄줄이 나열하기 시작했죠. 이걸 제대로 잡으면 뒷부분이 다 따라올 거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그를 바라만 보았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지? 언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한 거야? 이 사람은 대체 언제 일을 한 거지? 하는 생각에 휩싸였거든요. 심지어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팀원들이 저보다 도윤이 말할 때 훨씬 더 집중하기 쉬워한다는 것도 눈에 보였죠. 자존심 상하지만 말이에요. 그제서야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그 여유로운 태도 뒤에서 이미 모든 걸 꽤 뚫어보고 있었더군요. 그는 남들처럼 겉으로 바쁘게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기 힘든 일이었죠. 그 순간부터 그의 여유와 자신감이 처음으로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를 100%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저는 도윤의 방식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어쩐지 도윤에 대한 불안한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도윤,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죠. 그렇게 회의를 잘 마무리하고 난 이후 마감 일정이 가까워진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숨막히는 하루였죠. 마무리되어 가던 프로젝트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거든요. 그야말로 대형 사고였죠. 클라이언트의 최종 검토를 이틀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데이터 전체가 꽤 버리는 바람에 보고서와 자료가 쓸모없는 종이 조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위기였죠. 솔직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저도 감이 안 왔지만 팀원들에게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라며 몰아붙였어요. 저 역시 책상에 앉아 다시 처음부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매섭게 팀원들을 다 그치면서도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제 스스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가득한 상태였죠. 클레어, 네가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라는 제 자신을 향한 질책과 하필 이런 타이밍에 왜 이런 일이 라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제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저를 아주 기가 막혀서 코가 막히게 만드는 말을 던졌습니다. 다 같이 좀 쉬죠.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을 정리합시다. 뭐라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와중에 쉬자니 말이죠. 당연히 저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도윤에게 매섭게 소리쳤어요.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여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깨를 으쓱이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다들 너무 긴장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지 않냐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이럴 때 대체 왜 여유를 부리는 건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어지는 장면이었어요. 제 눈치만 보던 팀원들이 그의 말에 따라 하나둘짜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면서 말이에요. 다들 뭐에 홀린 것처럼 커피 머신으로 향하더군요. 그중엔 제일 성질 급한 스티브조차도 말이죠.
저 혼자만이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모니터를 노려보며 끓어오르는 화를 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 20분쯤 지났을까요? 사람들에게 커피를 마시라고 하고 혼자 뭔가 전화를 하며 회의실에 들어갔던 도윤이 갑자기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더라고요. 또 무슨 시덥잖은 소리를 하려는 건가 싶었지만 일단 어쩔 수 없이 맞을 못해 회의실에 앉았죠. 들어가 보니 도윤이 준비한 건 한 장의 화이트보드였습니다. 거기엔 정리된 프로젝트 흐름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꼬였던 부분과 해결 방안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해결 방안을 적은 보드를 1번부터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으며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수정하고 아마 저장되지 않은 A 자료가 뻥나면서 B부터 E까지 모두 연결돼서 뻥난 것 같으니 A 자료만 다시 만지면 된다. 그리고 시장 자료 부분은 어느 서버에 어느 일자까지는 백업되어 있으니 거기까지만 일단 취합하고 그 뒷부분만 나머지 인원이 채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여기, 너는 저기를 손보라며 직접적인 가이드를 지시하고 있었죠. 어느샌가 팀원 개개인의 강점을 파악해 각자에게 맡길 수 있는 최적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윽고 설명이 끝나갈 때 그는 제 어깨를 짚으며 말하더군요. 다 됐죠? 마지막으로 클레어 기획 방향을 최종적으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침묵이 아닌 감탄의 정적이었어요. 그를 바라보는 모두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에 빠지고 감탄에 마지 못한 사람은 저였지만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설명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도윤의 모습이 뒤바뀌고 있었어요. 여유롭기만 해 보였던 그가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롭고 집중력 넘치는 문제 해결사로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의 현명한 조언과 냉철한 해결책 덕분에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시 궤도에 올랐죠.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퇴사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하룻밤 만에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하루의 끝 다들 피곤해 지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도윤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분명 그가 으쓱하면서 거봐 내가 잘하는 거 봤지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패배를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가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좀 쉬어도 돼요. 다들 잘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되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가 주머니에서 쓱 뭔가를 꺼내더니 웃는 거예요. 커피 믹스 스틱이었어요. 한국 직장인들은 이 커피 믹스 한 잔으로 잠시 힘을 얻어요. 그의 여유로운 농담이 그 순간은 이상하게 멋져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감추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윤은 그냥 여유로운 신입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읽고 우리가 놓친 핵심을 찾아낸 진짜 실력자였죠. 도윤의 여유로운 모습은 여전히 제 이해를 벗어나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기적적으로 마무리된 후 우리 팀은 모처럼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스스로도 꽤 뿌듯했어요. 하지만 제 워커홀릭 본능이 어찌 쉽게 사라지겠어요. 아직도 제 머릿속은 다음 프로젝트 계획과 업무 리포트로 꽉 차 있었죠. 그런데 하도윤이 폭탄 같은 제안을 던졌습니다. 주말에 다 같이 캠핑을 가자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또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저는 당연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 체력 낭비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팀원들의 반응은 저와는 다르다군요. 거절하는 제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크게 캠핑이라니 완전 신선하다며 호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고생했으니 좀 쉬자는 팀원들의 말에 저도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여유로운 건지 싶었지만 마지못해 따라가기로 했죠. 물론 저는 여전히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주말 아침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현타가 올 뿐이었습니다. 텐트며 캠핑 장비며 전부 제겐 생소한 물건들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윤이 그런 절 보더니 다가와서는 척척 텐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면서 금방 치겠다더군요. 저는 됐다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법을 배워서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는 사이에 갑자기 뚝딱 텐트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는 원래 한국 사람들은 다 캠핑 좋아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빨리 친다고 여유롭게 땀 한 방울 없이 말하며 가는 겁니다. 저는 완벽하게 완성된 텐트를 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그 다음엔 또 뭔지 아세요? 삼겹살이었습니다. 도윤은 쿨러에서 준비해온 삼겹살을 꺼내 불판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팀원들은 흡사 꿀벌처럼 불판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한국식 바베큐라고 그는 설명했어요. 삼겹살은 불판에 구워야 제맛이라나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쌈장과 하얀 배추 같은 것을 꺼냈어요. 피클인가 했는데 그게 김치라더군요. 저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치는 원래 빨갛잖아요. 근데 흰색이었으니 당연히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윤은 그게 백김치라고 하더라고요. 하얀 김치라고 어디까지 나를 놀리겠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 입 먹어봤는데 저는 이 말을 탁 치고 말았답니다. 저 솔직히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또 쌈장이라는 거 정말 레전드던데요. 제 차가운 워커홀릭에 벽도 그 삼겹살 쌈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에이, 그래 음식이야. 원래 내 분야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먹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난 후 도윤은 또 다른 제안을 내놨어요. 다 같이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또 무슨 게임? 팀원들이 호기심을 보이자 도윤은 작은 장난감과 종이 딱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제기차기고요. 이건 딱지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다들 보셨죠? 자, 이번 게임은 딱밥 내기. 한국에서는 이런 게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도윤이 보여주는 시범에 금세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딱밥 내기에서 도윤이 스티브의 이마를 가볍게 때리자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죠. 저에게도 해보라고 했는데 전 처음엔 안 하겠다고 했어요. 망신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도윤이 제가 지면 대신 맞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윤이 장난스럽게 말해주자 제 어색했던 마음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한껏 웃어본 게 도대체 얼마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어느덧 밤이 되자 캠프파이어가 준비됐습니다. 도윤이 기타를 꺼내들며 가볍게 연주를 시작했죠. 음악 소리와 함께 불꽃이 타오르고 나무 냄새가 퍼지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모든 걸 멈추고 이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별이 가득 떠오른 하늘을 보며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여유로울 수 있냐고요? 솔직히 쭉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언제나 500% 이상 모든 곳에 몰두해 있는다고 언제나 과열된 상태거든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여유로우면서도 문제는 다 해결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도윤은 그런 제 질문에 생각하는가 싶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만 유별난 건 아니고 원래 한국인들이 일할 땐 집중해서 팍팍 일하고 쉴 때는 주저없이 확실히 쉬어요. 그게 더 자기 자신도 관리하고 일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단순히 여유로운 게 아니었구나 라고요. 그는 일과 삶의 균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이런 것도 한국인들이 가진 지혜일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휴대폰도 꺼둔 채 별빛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이 제게 가르쳐 준 건 그저 삼겹살 굽는 법이나 게임이 아니었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쉬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도윤이 제게 보여준 삶의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캠핑 이후 도윤에 대한 제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실수를 저질렀죠. 우리가 진행 중이던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프레젠테이션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어요. 저는 밤낮 없이 기획안을 다듬고 있었고 마지막 디테일까지 철저하게 검토했다고 믿었죠.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하루 전날 클라이언트로부터 날아온 이메일 한 통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기획의 방향성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소 어긋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읽는 순간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제가 놓친 핵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프레젠테이션의 전체 방향이 잘못되었던 거죠. 생각해보니 제가 참여하지 못했던 미팅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었는데 제가 깜박하고 그 회의록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허둥지둥 자료를 다시 확인했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촉박했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산더미 같았어요. 팀원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고 저 혼자 어두운 사무실에 남아 머리를 싸매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어지럽게 펼쳐진 보고서와 노트북 화면 속 엉킨 데이터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멘탈이 무너져서 눈물이 또 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클레어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네, 하도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로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아 날카롭게 말했죠. 다 망해서 못 가요. 얼른 도윤 씨나 퇴근해요. 그런데 도윤은 제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제 옆으로 와서 책상 위에 자료를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금방 한다고요. 무슨 수로 금방 하냐고 저는 바로 대받아 쳤어요. 제 목소리는 비아냥거렸지만 솔직히 마음 한 구석은 이미 그의 말이 기대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둘이서 사무실을 지켰어요. 도윤은 제게 먼저 심호흡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차근차근 문제의 핵심부터 다시 짚어나갔죠. 이 부분은 괜찮고 이 부분은 문제다. 전반적으로 준비한 내용은 좋으니까 여기서 방향만 조금만 수정하면 된다면서 말이에요. 다급한 저와 다르게 그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제 숨가쁘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죠.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수정된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너질 듯한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털썩 기대에 앉았어요. 이게 진짜 가능하네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도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그러더군요. 원래 이렇게 같이 하면 금방 되는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문득 울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늘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저 혼자 버티고 있었던 제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다음날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줬다며 극찬을 했고 팀장 역시 기뻐하며 제 어깨를 두드렸죠. 저는 팀원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도윤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그는 멀리서 저를 향해 가볍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미팅이 끝난 뒤 저는 도윤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해요. 도윤은 원래 같이 하는 거라고 쑥스럽게 웃더군요. 저는 그런 도윤 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윤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한국 본사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였죠. 우리 팀은 모두 모에 맞은 것처럼 멍하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으로 간다는 말인지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윤이 떠난다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우리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를요. 우리 팀원들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도윤은 그만큼 저희들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왔던 존재였으니까요. 그 주 금요일 우리 팀은 도윤의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모든 팀원과 어울렸고 마지막까지 분위기를 따뜻하게 이끌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가 제게 건넨 작은 선물이었죠. 클레어 이거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도자기 컵인데요. 커피 마실 때 쓰세요. 도자기 컵은 섬세한 푸른 문양이 새겨진 참 예쁘고 고풍스러운 컵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놓인 맥심 커피 믹스 한 상자였죠. 제 비밀 레시피 커피도 드릴 테니 힘들 때 제 생각하면서 한 잔씩 드세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어요. 도윤 씨도 그걸 아는지 그의 장난스러운 말을 저는 피시 굳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끝까지 도윤답다니까요. 저는 핑 눈물이 도는 걸 꼭 참으며 하고 싶던 말을 결국 하지 못하고 참았어요. 그렇게 도윤은 떠났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참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갔죠. 사실 제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이거예요. 도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도윤 씨, 당신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1도 3도 말이죠. 당신이 제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당신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뀐 제 스타일을 보며 사람들이 놀라기도 한답니다. 그럼 저는 이게 한국식 하도윤 스타일이라고 대답하곤 해요. 도윤 씨, 당신은 한국인이 가진 일과 삶의 지혜를 제게 가르쳐준 최고의 동료였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당신의 말했던 한국의 캠핑장에서 맛있는 삼겹살 바비큐를 먹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한국말로 그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고마워요, 도윤 씨. 그리고 당신을 좋아해도 될까요? 당장 한국으로 가서 당신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질 않네요. 언젠가 도윤 씨를 만나러 한국으로 갈게요. 그럼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잘 있기를 바래요. 도윤 씨, 또 만나요. 안녕.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보다 보니 어쩌면 우리도 도윤 씨처럼
바쁜 일상 여유를 가지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오늘 처음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이 부족했을 텐데 끝까지 영상 모두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우튜브 김지혜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보스턴 대학 한국을 국가 취급도 하지 않는 미국인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는 미국인 한국을 성형 왕국이라며 조롱하던 미국인들까지 그들이 앞다투어 포리아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오는 겨울 한국을 가겠다고 선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바바라 윈터라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실제로 학교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제가 1등으로 꼽힐 정도로 미모도 괜찮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게다가 뉴욕에서 요식업으로 성공하신 아버지 덕분에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잘한 걸 너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항상 이루어졌고 17년 동안의 인생에서 어려운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되던 해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방해하던 걸림돌은 바로 한국에서 온 수지였습니다. 수지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수지가 저보다 예쁜 건 사실이었거든요. 애가 적당히 예쁘면 주변 애들도 네가 수지보다는 낫지 라고 말할 텐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못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그런 소리를 왜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항상 1등을 차지했던 인기투표에 새로운 여왕은 수지가 되었고 저는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150cm도 안 되죠. 반면에 수지의 키는 170이 넘었고 팔다리가 길쭉길쭉한 데다가 얼굴도 작아서 모델 같았습니다.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키가 중요한 요소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뻐도 키가 작으면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남을 거부하는 남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관심 있는 남자가 생겼을 때 키가 걸림돌이 되었던 적도 꽤 많아요. 이렇다 보니 수지는 저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꼴도 보기 싫었죠. 그래서 수지가 뭘 하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지가 왔다는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 옳다구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한국이 성형 강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친하게 지냈던 여자애 중에 중국에서 온 창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한국의 안 좋은 점들을 전부 알려주었어요. 한국에 한번 가봤는데 여자들 얼굴이 전부 똑같이 생겼더라고. 너 혹시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 들어봤지? 노래가 하도 유명해서 강남에 갔었는데 거긴 진짜 똑같이 생긴 여자들만 돌아다녀.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라는 뉴스도 아니고 직접 겪어본 내용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창희의 말을 완전히 믿고 수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야, 한국은 성현 광국이라며 그러면서 같은 반 애들에게 강남 미인도라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강남에는 성형외과가 많은데 똑같은 얼굴로 성형한 사람들이 강남에 널렸다는 걸 풍자하는 사진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모두가 제 예상대로 옹성공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실제 강남 미인도와 똑같이 생긴 실제 인물의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실제로 이날 이후 수지를 걸그럽게 보는 시선들이 늘어났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험을 보게 됐는데 수지가 또 전체 수석을 차지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지가 온 직후부터 1등을 빼앗겨서 익숙해지기도 했고 성적 차이가 조금 나야 아쉬운 마음이 들 텐데 수지와의 성적 차이는 이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나니까 넘볼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전 과목이 A 플러스 이러면 말 다 했죠. 그런데 중국인 친구 창희는 달랐어요. 창희는 매번 애들과 어울려 다니는 수지가 시험을 잘 본 게 말이 안 된다며 컨닝을 한 게 분명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증뿐이었지만 창희의 말은 제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어요. 어떻게든 수지를 물어뜯을 건수가 필요했던 제게 컨닝이라는 건 좋은 먹이감이었으니까요. 저는 창과 함께 선생님께로 가서 성적에 장난질 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지를 불러서 시험 문제를 다시 풀게 하셨어요. 만약 한 문제라도 틀리면 수지는 컨닝범이 되겠죠. 저와 창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학교에다가 수지가 컨닝을 해서 선생님과 면담 중이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학교의 최고 유명인 사인 수지의 몰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역시 가십을 좋아하는 미국인들 답더라고요. 게다가 얼마 뒤에 한국인인 수지의 부모님이 뉴욕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창희는 또다시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성형외과 의사니까 자연스럽게 수술할 수 있었던 거네. 그리고 내가 알아봤는데 한국은 성형 강국답게 성형 기술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대. 예전처럼 사람 얼굴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는다는 소리야. 수지도 마찬가지지. 게다가 부모가 성형외과 의사잖아. 그러니 얼굴에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 저는 이 말에 또 한 번 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퍼뜨렸고 소문은 진화되지 않은 채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나마 곁에 있던 수지의 친구들도 수지에게 속았다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저는 수지가 우중충해져서 학교에 오는 걸 지옥처럼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학교에 와서 지나가는 애들이 인사를 받아주든 말든 인사를 하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좋은 성적을 얻고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야무지게 챙겨 먹더라고요. 창희는 그런 수지를 향해 음침하다.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집에 가면 저주인형이라도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수지를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솟아나오기 시작했어요.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고고하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수지가 멋있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 눈은 점점 수지만 쫓았고 수지를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제가 수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초등학생도 안 할 법한 유치한 짓을 했더라고요. 수지는 다른 학생들이 대충 집어던지고 간 쓰레기를 자기 손으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었고 수업이 끝나면 칠판을 닦는 것도 항상 수지였습니다. 체육 시간이나 음악 시간에 교실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마지막까지 교실에 남아 문을 잠그는 것도 수지였죠. 수지를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수지는 자신을 괴롭히고 놀리는 저희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지에게 미안한 점을 하나둘 적어 내려갔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왔던 수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건데 수지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잘못은 바로 잡아야 했기에 미안한 일들을 다 적어서 수지에게로 가져갔어요. 너에게 정말 미안해. 1년 넘게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나를 가증스럽다고 여겨도 좋아.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건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변명처럼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1년 전에 나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저는 수지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두고 가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들게 했죠. 아, 나는 괜찮아, 봐봐라. 지금이라도 사과해줘서 고마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 이래. 아마 나도 실수를 하면서 살겠지. 나도 누군가가 내 실수를 이해해주고 품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내 실수를 품어보려고 해. 저는 수지의 대인배스러운 모습에 감탄함과 동시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나이는 같은데 저보다 수십 년은 더 산 어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후로 저와 수지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창희는 그런 저를 배신자라고 했어요. 봐봐라, 제 성형수술 공짜로 하고 싶어서 한국인 수지랑 붙어 다니는 거야. 두고 봐, 방학 지나고 나면 어딘가 분명히 달라져 있을걸. 분명히 달라지기는 할 것 같더라고요. 성형수술은 아니고 K-뷰티 덕분에요. 저는 수지의 집에 가서 수지가 쓴다는 한국 화장품들을 써볼 수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 그 다음 독일, 그 다음은 프랑스?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뷰티나 패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뷰티의 최강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화장품 성분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좋다는 거 아무거나 바르는데 수지는 성분 하나하나 따지더라고요. 사실 수지는 백인보다 더 하얘 보입니다. 백인들은 말이 백인이지 사실 붉은기가 더 심해요. 하지만 수지는 하얀 걸 넘어서 피부가 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깨끗한 피부에 잘 정돈된 머릿결과 손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신기하다고 하니까 수지는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이라고 오버하지 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놀랄 일입니다. 미국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음료를 담는 영상이 SNS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아주 긴 인조 손톱을 붙이고 있었는데 인조 손톱이과 진짜 손톱 사이에 때가 껴 있었거든요. 위생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논란이 해외에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제가 왜 한국인들의 위생 상태에 놀랐는지 아시겠나요? 게다가 제가 학교에서 만난 미국 유럽권 애들은 전부 씻는 걸 굉장히 게을리했습니다. 흑인들은 드래그 머리라는 걸 많이들 하는데요. 드래그 머리는 관리하는 게 워낙 까다로워서 머리를 감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몇 년이나 머리를 안 감은 애도 있었어요. 냄새 나지 않냐고요? 당연히 나죠. 그런데 왜 주변에서 가만히 있냐고요? 냄새가 역하기는 해도 사람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사람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냄새가 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여기는 미국입니다. 한국인들의 그런 기본적인 위생관념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흔한 미국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를 만나면서 전혀 달라졌고 겨울에는 4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샤워했던 횟수가 하루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씻으니까 데오드란트 같은 걸 안 뿌려도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제가 수지를 통해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던 그때 오랜만에 중국인 창희가 나타났습니다. 창희는 언제 사귀었는지 모를 애들을 데리고 와서는 건들거리며 저와 수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어디서 배웠는지 코를 틀어 막더라고요. 냄새나. 봐봐라. 너한테서는 썩은 치즈 냄새가 나고, 수지. 너한테서는 마늘 냄새가 나.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아니면 샤워실 가서 빡빡 씻던가. 너무 전형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가지고 하는 인종차별을 중국인 창이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창이야말로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애들 중 하나였습니다. 서양인들에게서 나는 냄새랑은 조금 달랐죠. 창의 몸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을 알게 된 건 창과 친할 때 창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였습니다. 온 집안에 창의 냄새가 퍼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중국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 냄새였습니다. 중국 향신료 냄새를 맡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설탕을 녹인 것처럼 달달한 냄새도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쿰쿰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나요. 오래 맡고 있으면 머리가 어질어질 해질 정도였죠. 먹는 것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수지가 아니라 창이었습니다. 수지도 마늘을 많이 먹기는 했지만 수지에게서 마늘 냄새가 나지는 않았어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마늘을 통째로 씹어 먹는 줄 아는데 한국인들은 마늘을 다양한 형태로 먹더라고요. 구워 먹기도 하고 갈아서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죠. 그런데 생으로 수십 개를 먹지 않는 이상 심하게 마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으로 마늘을 수십 개 먹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리고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항상 양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요. 양치하니까 또 할 말이 있는데요. 저는 치약칫솔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양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양치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싫어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당연히 양치를 해야 하는 수지를 보다 보니 남이 양치하는 걸 불쾌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를 깨부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양치를 아침 저녁 이렇게 2번을 했지만 제 주변에는 하루에 1번 양치를 하는 애들도 허다합니다. 깜빡하고 하루는 건너뛰었다고 하는 애들도 많죠. 그 중에는 창이도 있습니다. 창이와 친하게 지냈을 때 창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면서도 입냄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 냄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채취로 입냄새로 고통을 주던 창이 냄새라는 키워드로 수지를 공격했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이에게 야, 냄새 얘기하기 전에 내 냄새나 돌아봐. 너 어제는 양치했니? 나한테 3일 이상 안 해본 적도 있다고 자랑하듯 말한 적 있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창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꼭 되돌려놓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수지가 성형미인이라는 거짓 소문이었죠. 수지는 자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제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바로 잡고자 노력했지만 성형미인이라는 낙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계기로 수지가 자연미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풋볼 경기가 있던 날인데 하필 공이 수지의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재빠르게 피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피했지만 왼쪽 광대부터 코가 공에 강하게 부딪혔죠. 난리가 났습니다. 코도 하고 눈도 하고 돌려깎기까지 했다는 수지가 얼굴을 다쳤으니 재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소문이 생긴 거죠. 그런 얘기를 떠들던 사람 중 몇 명의 바람과 달리 수지는 다음 날 멀쩡히 학교에 왔습니다. 물론 거즈 같은 걸 붙인 상태였고
붓기와 멍이 있기는 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죠. 이때 사고로 인해 수지가 성형 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었어요. 성형 미인이라면 당장 수술을 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수지는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떤 보형물도 없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후로는 저 같은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지에게 큰 잘못을 했다며 사과를 해오는 애들도 많았어요. 민망해서 쭈뼛거리는 애들도 있었죠. 그리고 수지는 저에게 그랬듯 그 아이들 모두를 품어주었습니다. 한번 일이 풀리기 시작하니 다른 일도 술술 풀리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다른 반 애가 저희 반으로 와서는 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수지에게로 다가와서 햄튼 병원에 닥터 최를 아냐고 묻더라고요. 수지는 당황스러워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햄튼 병원에서 일하기는 하신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아이는 뭐가 그리 반가운지 방방 뛰며 속사포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닥터 최의 딸이 학교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로 너였어? 수지야, 너네 아버지가 내 동생을 살렸어. 알아? 뭔가 이상했어요. 수지의 부모님이 의사이기는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외과나 응급의학과 내과도 아니고 성형외과는 단순히 얼굴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은인이라니? 알고 보니 수지의 아버지는 그냥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화상 전문이었어요. 그리고 수지의 아버지가 살려줬다는 아이의 주치의였죠. 수지를 찾아온 쌤의 동생은 전기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식간에 전기가 통하면서 온몸이 익어버렸고 한쪽 팔에 손가락 3개가 오그라들면서 사형불등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살려낸 분이 수지의 아버지였어요. 수술을 통해 손가락 3개를 펴냈고 모양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수지의 어머니는 쌤의 동생의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하실 예정이었고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라 수술 결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쌤은 수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다 안 된다고 말했는데 내 부모님만 살릴 수 있다고 하셨어. 너희 가족이 미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자 수지는 쌤에게 그건 내 공이 아니고 내 부모님이 하신 일이잖아.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는 분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쌤, 내가 부모님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해서 알려준 거지. 정말 고마워. 그리고 네 동생이 무사하다는 다행이야. 쾌유를 빌게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지였다면 콧대가 이렇게 높아져서는 의수됐을 거예요. 봤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말하면서 어슬렁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수지는 매사에 신중했고 겸손했어요. 게다가 쌤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쌤의 마음을 읽어주었으며 쌤의 동생의 쾌유까지 바래주는 아주 완벽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영국 귀족 언어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지는 그런 귀족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해내더라고요. 나이는 같지만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은 제 인생을 통틀어 수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미국의 의학이 가장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지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온 의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영어가 안 되는 한인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하시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미국 의사들도 감히 못하겠다는 수술을 집도하고 살려내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얼마 뒤 방학이 되었고 저와 수지쌤을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휴양지로 향했습니다. 보호자 명목으로 휴일이었던 수지의 아버지와 함께 간 헤라의 부모님도 함께 갔죠. 헤라라는 친구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금융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돈도 많으신 분이셨고 동양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들이셨어요. 미국 우월주에 뭐 이런 게 강하신 분이셨죠. 아니나 다를까 헤라의 부모님의 태도가 굉장히 불량했습니다. 수지의 아버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더라고요. 성형외과 의사라면서요. 그거 그냥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모름지기 의사라면 사람 목숨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지방 잘라내고 얼굴 고쳐주는 게 무슨 의사라고. 그리고 성형은 부작용도 심각하지 않나요? 환자한테 부작용을 안겨주는 게 무슨 의사예요? 암살자지 수지의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모든 상황을 넘기셨습니다. 확실히 애들 앞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헤라의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굴 때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는 했습니다. 헤라의 부모님은 예전에 저 같았어요. 수지의 아버지가 별 반응을 하지 않자 더 열이 받았는지 더 격하게 신경을 긁더라고요. 아참, 우리 헤라한테서 들은 건데 수지는 초등학생 때 이미 성형수술을 했다면서요. 부모가 신경 써서 해줘서 그런지 수술이 자연스럽게 잘 됐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 얼굴에 칼을 댈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나 반인륜적인 행동 아닌가요? 한국은 외모지상주의가 심하다던데 당신 같은 부모들 때문에 애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이 약을 잘못 먹었나 했습니다. 자식벌 되는 애들 앞에서 대체 이게 무슨 추태인지 어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미성숙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다른 애들도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는지 수지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만하시죠. 애들이 봅니다. 그리고 제 딸 수지와 관련된 얘기는 전부 다 거짓이니 앞으로는 헤라의 말을 잘 걸러서 들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자 헤라의 아버지는 고작 동양인 주제에 감히 내 딸 헤라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라며 수지의 아버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큰 싸움으로 번질까 두려워하던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 바닷가에서 보이는 건 지느러미였어요. 순간 얼마 전 롱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상어물림 사고가 생각났습니다. 비명소리가 난 곳에서는 한 아이가 미친 듯이 헤엄쳐 달려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헤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쪽으로 상어가 향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른들은 소리를 질렀지만 실제로 달려간 사람은 수지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헤라의 아버지는 수영을 못하는지 밖에서 동동거리면서 구조 요원을 찾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 수지의 아버지는 재빠르게 두 아이를 양쪽에 들쳐마고 전속력으로 뛰어나오셨습니다. 그때 구조 요원들이 합류하여 아이들은 무사히 바닷가를 나올 수 있었어요. 맨몸으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지 아버지는 일말의 고민 없이 뛰어든 거죠. 한국은 남자들이 모두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의사였던 수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전투 수영 훈련도 많이 했었고 구조 자격증까지도 보유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헤라의 발이 어딘가에 찢겨 피가 철철 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수지 아버지는 서둘러 지혈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셨고 수지에게 얼른 신고하라고 말했어요. 피가 워낙에 많이 났던 터라 헤라는 패닉에 빠졌고 그런 헤라를 지켜보던 헤라의 부모님은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면서 수지의 아버지를 계속해서 닥달하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당신의 의사이니
뭐라도 좀 해봐라 라며 애원하는 게 참 이중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수지 아버지였으면 응급처치만 해주고 앰뷸런스 불러서 태워 보냈을 겁니다. 이후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헤라 부모님은 헤라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수지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즐거운 여행을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라면서 뭉치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곳에서 이걸로 시간을 보내고 수지에게도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라고 당부하셨죠. 그러면서 수지 아버지께서는 헤라가 갔던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수지 아버지마저 떠나고 수지는 저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도 헤라는 우리 친구인데 우리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이었어요. 저는 사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헤라 부모님이 그렇게 수지 아버지에게 시비 걸고 못되게 굳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애쓰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함께 갔던 친구들이 모두 수지의 말에 동의했기에 저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뒤 저희는 병원 로비에서 수지 아버지와 헤라 부모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헤라 부모님은 수지 아버지에게 허리를 숙여 굽신되고 있었고 수지 아버지는 그런 헤라 부모님을 다독이며 괜찮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 아버님, 저희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저희가 그렇게 무례하게 굳었는데도 우리 헤라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헤라의 부모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하자 수지의 아버지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헤라는 우리 수지의 친구잖아요. 이 상황을 알고 봤더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헤라를 보게 되었던 의사들이 응급처치가 너무 잘 되어서 아이가 큰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수지 아버지에게 칭찬에 칭찬을 거듭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헤라가 어디서 찢겼던 건지 모르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려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일을 수지 아버지의 응급처치 덕에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때야 헤라 부모님은 깨달은 거였습니다. 수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헤라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구나 했던 거죠. 수지 아버지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헤라의 발에 난 흉터가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병원에서 케어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헤라는 잘 회복했고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이날 이후 저와 수지, 헤라, 샘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까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가깝게 지내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를 넘어 부모님들까지도 모두 굉장히 친해지셔서 종종 단체로 많은 가족들이 모여 여행도 가고 식사를 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죠. 동양인을 차별하던 미국인, 한국은 성현왕국이라며 무시하던 미국인, 한국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라 말하던 미국인들까지 한국에서 왔던 수지와 수지 가족들이 이 모든 사람들의 편협한 마음을 날려버린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 유학을 왔던 한국인들, 미국에 이민을 왔던 한국인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확실히 미국인들과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제 글을 보는 한국인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인들의 도덕의식,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독특한 행동들이라 이슈가 될 때가 많죠. 저희 친구들 중에 샘의 어머님이 굉장히 쾌활하세요. 저번에 수지, 저, 헤라, 샘, 이 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샘의 어머님이 우리 이 모임의 이름을 갖자면서
이야기했었어요. 포리아라는 이름이었죠. 뭔 뜻인가 싶어 여쭤봤더니 지금 이 내 가족인 포를 뜻하고 코리아의 리아를 붙여 우리는 국적이 다르지만 코리아로 뭉쳤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리아 꽤나 괜찮은 이름 아닌가요? 여하튼 저희 이 내 가족은 오는 12월 한겨울 한국으로 단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국인인 수지 가족들이 선두에 서서 저희를 가이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일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서로 부럽다고 난리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지천에 널려 있을 텐데 얼마나 역동적이고 멋진 국가일지 하루빨리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포리아 뭔가 한국인으로서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모임 이름이네요. 이렇게 가족들이 뭉치는데 우여곡절 많으셨지만 앞으로는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여우튜브 1, 여우튜브 2 이렇게 2개 채널이 운영되는데 두 채널 모두 구독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좋은 사연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